여러분, 지금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종이를 우리는 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종이잖아요. 왜 우리는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걸고 잠을 못 자면서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돈이 뭔지, 왜 이렇게 경쟁하는지, 은행이 숨기고 있는 건 뭔지, 이 모든 걸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서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낫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조폐공사를 떠올리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통해 태어나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처음에 돈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불러요. 우리가 쓰는 돈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결국 시중에 도는 돈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의 빚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중의 돈은 빚의 총합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출이 생겨야 새로운 돈이 생기고 빚이 갚아지면 그 돈은 다시 사라져요. 여기서 구조적 모순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자 문제예요. 은행은 원금만 돌려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함께 받거든요. 근데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애초에 시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신용창조로 만들어진 건 원금뿐이니까요. 시장 전체의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구조예요.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내거나 누군가 파산하거나. 이게 자본주의가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이유예요.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누군가 빚을 다 갚으면 다른 누군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계속 돈을 찍어내면 시장에 돈이 넘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져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둔 돈의 실질 가치가 매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은행에 두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건 해마다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손해인 구조입니다. 왜 열심히 버는데도 항상 부족한지 소비의 비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샀을 때 정말 필요해서 샀나요? 솔직히 돌아보면 좀 애매하죠. 멀쩡한 폰이 있는데 신형이 나오면 바꾸고 옷장은 가득한데 또 새 옷을 사고 커피 머신이 있는데 매일 카페를 가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소비의 95% 이상이 사실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성적이지 않아요. 좋아서 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고 나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구매 결정은 이미 뇌가 먼저 내린 거죠. 마케터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기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건드리죠. 다들 쓰는데 나만 없으면 뒤처지나? 이걸 쓰면 저 집단에 속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진짜 동인이에요. 백화점에 들어서면 기분이 들뜨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명, 향기, 음악, 바닥재까지 전부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계산된 환경이거든요.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충동을 앞서게 만드는 구조예요. 온라인 쇼핑은 더 심합니다. 새벽에 유튜브 보다가 광고 보고 주문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판단력이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노려요. 근데 소비가 광고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면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소비로 채우려 하죠. 명품 가방 하나를 사면 잠시 기분이 좋아져요. 이걸 드는 나는 좀 더 멋진 사람 같다고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쇼핑 자체가 중독이 돼요. 내면의 감정적 빈곤을 외부의 물건으로 채우려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아무리 비싼 걸 가져도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니까요. 자본주의는 이 점을 아주 잘 활용해요.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거든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이걸 가져야 충분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24시간 쏟아냅니다.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요.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충동 구매의 90%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믿고 돈을 맡기는 기관 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이자도 좀 붙여주는 곳이라고요?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은행의 본질은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은행은 늘 고객을 위한다고 하지만 창구에서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그 상품이 내게 맞아서가 아닙니다.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내려왔고 그걸 팔면 인센티브가 붙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개된 사실이죠. 심지어 은행원도 그 상품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만 가지 상품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사태예요. 이름만 들으면 안전해 보이죠. 원래 상호신용금고였는데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일반 시중은행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을 제일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축은행들은 이 혼동을 이용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후순위 채권이라는 상품을 대거 팔았어요. 은행은 BIS 비율이라는 걸 관리해야 해요. 쉽게 말해 재정 건전성 지표인데 이 비율이 낮으면 당국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 예금은 은행에겐 부채로 잡혀요. 여러분이 맡긴 돈은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근데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로 안 잡히죠. 그래서 BIS 비율이 올라가 보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방법으로 포장한 거예요. 일반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돌려줘요. 근데 후순위 채권은 완전히 달라요. 은행이 파산하면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비로소 돌려받습니다. 파산한 은행에 돈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결국 줄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분들이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넣었던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죠. 높은 이자는 반드시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금융의 세계에서 예외 없이 통용되는 철칙이에요.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위험을 더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이자율만 보고 들어가면 결국 그 대가는 투자자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펀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 직원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예금 금리가 낮으니 펀드를 보시라고. 이 말 자체가 거짓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펀드는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수익 높고 위험 낮은 상품은 없습니다. 이건 금융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은행이 권유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펀드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펀드 매니저 보수까지는 그나마 알 수 있어요. 근데 매매 회전율이라는 항목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비용은 원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일부 대형 펀드는 매매 회전율이 1500%에 달하기도 해요. 자산이 1년에 15번 이상 거래되는 거죠. 수익은 불확실한데 비용은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총 비용을 확인하세요. 이번엔 변액보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도 내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듣기엔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험과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하는 느낌이죠. 근데 실제 구조는 좀 다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가 먼저 위험보험료를 떼거든요. 사고보상 비용에 사업비까지 빠지고 나면 실제 투자되는 돈은 88%에서 95%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 나가버리는 거죠. 투자 수익마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해도 물가 상승률조차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보험으로서는 과도하게 비싼 중간, 어딘가의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세요. 실손 보험 하나와 큰 위험 대비 전객 보장 상품 하나면 충분해요. 나머지 돈은 별도로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험에 투자까지 기대하면 둘 다 망하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보죠. 파생 상품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시죠? 선도 계약, 선물, 옵션 이런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파생 상품이란 주식, 금, 환율 같은 기초 자산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돈을 거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융판 내기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오르는 방향에 걸고 내릴 것 같으면 내리는 방향에 거는 거죠. 전문 투자자에겐 유용한 도구지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구조도 어렵고 위험도 상당합니다. 이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가 처절하게 배운 사건이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낙관 아래 소득도 신용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주택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러요.
부실 대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위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꾀를 냈습니다. 부실 채권을 잘게 쪼개서 우량 채권들이랑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썩은 사과를 잘게 잘라서 성한 사과랑 섞고 보기 좋은 포장지로 싸서 판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팔려나갔어요. 미국 주택시장이 흔들리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증시가 폭락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저축과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돈을 넣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함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금융지능, FQ를 높이는 겁니다. 금융지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금융 문맹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계속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요. 수학, 영어, 과학은 배우지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금융상품을 앞에 두고 당황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경제 상황을 숨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배울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아이는 자립심을 키우기 어렵죠.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고 관리하게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대화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금융지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을 터부시할 게 아니라 소비, 저축, 기부,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금융상품을 고를 때 되도록 독립재무상담사를 찾아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은 회사의 상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구조상 회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재무상담사는 다릅니다. 특정 상품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문료를 받고 객관적으로 조언해주지요. 국내에는 아직 시장이 크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큰 금융 결정 앞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상담을 받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상품의 위험성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가입하지 마세요. 복잡한 상품일수록 복잡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이에요. 왜 자본주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를 갖게 됐을까요? 사실 자본주의는 처음 등장했을 때 지금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해요. 애덤 스미스 18세기 스코틀랜드 경제학자로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기심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시장에 다 맡겨라. 이게 그의 사상이라고요. 근데 사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스미스의 진짜 주장은 조금 달랐어요. 국가의 부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에서 나온다고 했죠. 시장에는 가격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효율적 결과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스미스는 국부론 이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그 책에서 인간에게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심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이죠. 스미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기심은 도덕적 한계 안에서만 작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가 꿈꾼 시장은 소수가 독점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은 종종 반대로 이용됐어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예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일하면서도 늘 가난에 허덕이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자본론을 통해 이 모순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파헤치려 했어요. 마르크스의 핵심 개념은 인격가치입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봤죠. 노동자가 100만큼의 가치를 만들면 자본가는 60만큼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40을 자기가 챙깁니다. 자본가는 이 인격가치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죠. 근데 기계를 도입하면 노동자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고 임금은 더 낮아집니다. 상품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는 역설이 생겨요. 그러면 공황이 오고
자본주의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가 분석한 구조적 모순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아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해 고용 책임을 피하고 AI가 사무직을 대체하는 오늘날과 닮아있죠. 마르크스를 공산주의 아이콘으로만 보지 말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분석한 학자로 읽으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로 넘어오면 자본주의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에요.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더 악화됐습니다. 이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공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댐을 짓고 도로를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이 돌게 하자.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근데 케인즈의 이론은 결국 현실에서 증명됐어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죠. 2차 대전 이후 30년간 서방 선진국들은 케인즈주의 아래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됐고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일 쇼크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이죠. 케인즈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요. 이 틈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 주장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게 채택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벽을 허물었어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활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제 없이 풀려난 금융자본이 폭주한 거죠.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로 터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탐욕에 대한 통제 없이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 세계가 목도했습니다. 정부의 완전한 개입도 아니고 완전한 시장 자율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현재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소득 불균형입니다.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행복이 안 올라가요. 배가 고프면 밥이 행복이지만 이미 배가 부르면 더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이상의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요.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닐 수 있어요.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복지자본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지를 말하면 이런 반응이 있죠. 퍼주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면 손해 아닌가요? 이 의문에 데이터로 답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은 거의 대부분 곧바로 소비됩니다. 부유층은 소득이 늘면 저축하거나 금융자산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해 즉시 소비해요. 이 소비가 시장에서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결국 고용을 만들어냅니다. 복지는 단순한 동정이나 퍼주기가 아닙니다. 경제를 순환시키는 엔진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세금도 높고 복지도 강한 나라들인데 OECD 창의성 지수 최상위권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 보육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덜 두려워하거든요. 창업에 실패해도 의료비 걱정이 없어요. 교육비 때문에 모험을 못하는 일도 줄어들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반면 안전망이 약한 사회에서는 아프면 어쩌지, 실직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혁신보다 안전을 택하게 합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이 역설이 복지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물론 북유럽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역사, 문화, 인구 규모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21세기 자본주의의 방향이에요. 자본주의는 분명 인류가 만든 최고의 부창출 엔진입니다. 지난 250년간 전례 없는 혁신을 이끌었죠. 수십억 명을 극심한 가난에서 끌어올렸어요.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인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애덤 스미스가 말한 공명정대한 관찰자를 기억하시나요? 이기심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면의 기준이요. 그게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사회 전체에도 필요합니다.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더 용감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사회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소비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선택부터입니다. 은행이 권유하는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 아이에게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금융 소비자로서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 개인의 삶도 바뀌고 사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로 살 것인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살 것인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